자, 오늘 그 냉각 설계 들어가기로 했죠? 근데 냉각 설계 들어가기 전에 요 잠깐 좀 빠진 게 있어서 이건 전번에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사출 성형할 때 우리가 사출기에서 사출압에 의한 하중이 사출기의 정중심에 와 있지가 않죠. 제품에 따라서 게이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는데, 그때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렸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고정측 플레이트이고 가동측 플레이트이고, 그래서 타이바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뒤쪽에 타이바를 고정하는 또 플레이트가 있을 때, 여기 이제 금형이 잘 못 그린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사출기 중심에서 이렇게 편심이 돼서 이렇게 하중이, 사출압에 의한 하중이 양쪽이 같아야 되겠죠? 빨릴 수 있으니까 사출압에 의한 하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 타이바에 균일하게 힘이 안 가죠. 결국은 이제 타이바가 아주 잘 맞춰져서 형체력을 줬을 때, 형체력은 이제 이 사이에서 주겠죠. 이렇게 벌려서 주는데, 형체력을 주면 결국은 그 형체력은 타이바가 견디는 거죠. 타이바가 이렇게 견디게 되는데, 타이바가 이제 균형이 잘 맞아서 균일하게 하중 요 형체력을 받고 있으면 실제로 요 중심 부분에 이제 하중이, 결과 하중이 중심부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출압에 의한 하중은 이렇게 편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심되어 있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파팅 플레이트 같은 걸 설치한다 그랬죠.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죠. 이 사출 성형 해석을 하면 사실은 요 형체력이 얼마 요구되는지, 그 다음에 형체력의 중심이죠. 센트로이드라면 중심인데 이 데이터가 이제 얻을 수 있죠. 여기서는 요 점이 바로 형체력 중심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금형을 보면 여기가 XY인데, 여기가 XY 중심이죠. 그러면 요 게이트 있는 데서 거의 제품이고, 요 정도니까 실제로 한 요 정도의 중심이 있겠죠. 요 정도의 중심이 있는 건데, 여기 요 정도가 중심이겠죠. 중심이 한 요 정도 이렇게 있을 텐데, 이쪽 X방향으로는 상당히 비교적 잘 맞아 있는데, 이쪽 Y방향으로는 많이 틀리죠. 사출압 중심이 이제 여기면은 얘가 형체력은 중심부에서 잡아주는 거고, 얘가 여기서 이제 밀다 그러면 결국은 이 형체력을 FC라 그러고, 얘를 FP라 그러면, 물론 FC가 FP보다 이제 보통은 얘가 보통 최소 FC는
FP보다 곱하기 1.3 정도는 해주죠. 통체력은 30% 이상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점이 이 점이면 여기서부터 이게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형체력은 여기서부터 모멘텀이 여기밖에 안 나오죠. 그럼 여기가 지지점이고 얘는 누르고 얘는 벌어지면 지금 모멘텀이 틀리니까, 지금 30%라 그래도 얘가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요 길이를 뭐 L이라 그럴까요? 요 길이를 L1이라 그러면 FC 곱하기 L1이 뭐 최소 같거나 크기를 FP 곱하기 L이 돼야 얘가 벌어지질 않겠죠? 모멘타중에 의해서. 금형이 이제 요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금형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지점을 이쪽 더 멀게 해주면 멀게 해줄수록, 이렇게 멀게 해주면 멀게 해줄수록 그 L하고 L1 차이가 줄겠죠? 이 차이가 이제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파팅 플레이트라는 거를 필요에 따라서 적용을 하죠. 파팅 플레이트를 적용하는데, 파팅 플레이트를 적용할 때는 항상 그 사출압 중심이 어딘지 보고, 지금 이런 경우는 사출압 중심이 이제 이 정도 되는데, 이쪽에는 파팅면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파팅 플레이트를 설치를 해줬죠. 동그라미 2개 친 요 플레이트가 파팅 플레이트죠.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줬고, 이렇게 설치를 해줬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파팅 플레이트는 항상 이렇게 필요하면 거기 이제 설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게 좋은데, 이걸 뭐 사출압 중심을 모르면 이걸 뭐 군데군데 막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시사출을 해보고 뭐 그 현업에서, 현장에서 필요 없는 파팅 플레이트는 아예 닿지 않게 해놓고 필요한 파팅 플레이트만 닿게끔 하게 되죠. 사실은 엄청난 낭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요 사출압 중심을 먼저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필요한 데만 이제 파팅 플레이트 해주면 그 현장에서 그 조립하고 그 사상하고 하는 그 작업자들이 뭐 필요한 파팅 플레이트니까 그 부분은 치수를 조정을 해서 잘 맞춰주겠죠. 이제 군데군데 다 해놓으면 어느 게 필요한 건지 어느 게 안 필요한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잘 해줘야 되겠죠. 이게 뭐 잘 안 지켜지긴 하는데, 우리 이제 사출 성형도 잘 배웠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금형 설계하고 이렇게 편심된 그 사출압에
사출압에 의한 하중이 이렇게 편심이 될 때는 파팅 플레이트 위치 구상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런 거를 사실은 이렇게 유한 요소 해석을 해서 또 알아볼 수가 있죠. 이건 한번 볼까요? 유한 요소 해석한 게 요건데, 이게 몰드 플로우에서 엔드 오브 필이니까 성형 완료됐을 때 성형 완료됐을 때가 바로 요점이 되죠. 요점이 되니까 제일 사출압에 의한 하중이 클램핑 포스가 크게 요구되는 거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데이터는 지금 몰드 플로우에서 갖고 온 데이터죠. 몰드 플로우에서 성형 해석을 해서 갖고 온 데이터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중심 정도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편심이 돼 있죠. 한쪽으로 편심이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충분한 하중을 가해주지 않고 일부러 이제 좀 요 사출압에 의한 하중하고 같은 하중으로 이제 형체력을 적용을 했는데, 보면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선 이쪽에 있는 이 라인이 이제 파팅면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컨택트 스테이터스는 어디가 접촉을 하느냐를 보여주는데, 우리 아까 요 위에 부분이, 요 더 왼쪽 부분이 사출압 중심이 요 왼쪽으로 이제 가 있겠죠. 여기가 하중이 제일, 압력 하중이 제일 컸으니까. 이렇게 벌어지니까 여기만 닿죠. 이쪽 바깥쪽은 이제 안 닿다는 얘기인데, 이쪽 디귿자 모양으로 이제 파팅이 안 닿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플래시 같은 게 잘 찰 수 있으니까 얘를 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파팅 플레이트를 이쪽으로 대주면 모멘텀을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런 거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이쪽이 더 하중이 큰 거죠. 그러니까 형체력에 의한 사출압에 의한 형체력 중심이 여기서 지금 이쪽이 Y축인데 Y 플러스 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만 단 거죠. 이런 해석은 사실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몰드 플로우 데이터를 일반 이렇게 응력 해석 소프트웨어로 잘 내보낼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쭉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금형에서 필요한 강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할 수 있는지 과정을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 정도까지 알아두고, 여기는 인터로킹 같은 것도 이제 전부 검토를 할 수 있겠죠. 인터로킹 같은 거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 벌어지는 거를
잡아준다 그러면 요 테두리도 얘도 변형을 일으킬 수 있겠죠. 작은 하중이지만 이제 변형을 일으킬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여기서 받쳐주는 하중은 작아도 되죠. 우리 이제 그 보이론에서 여기서 보면은 요 R1 값하고 R0 값하고 이게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요 끝에서 지지하는 거는 좀 작은 하중으로 지지를 해도, 작은 하중을 견딜 수 있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정도 뭐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지지봉 위치 선정은 지금 요 경우에 이렇게 지금 요게 가동측이죠. 가동측에서 중심 부위가 주로 하중을 많이 받죠. 그랬을 때는 만약에 요 바닥면을 평면 상태로 유지하고 싶을 때 컨스트레인트 포스가 구속해야 되는 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요 가운데 부위가 아주 집중적으로 하중을 많이 받는 걸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지지봉을 가운데 부위에 잘 설치를 하면 지지봉을 이제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쪽도 좀 받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두 군데 뒀는데, 이걸 이제 아주 균형되게 못 둔 이유는 이 밑에 이제 들어가는 그 부품들이 많죠. 간섭 때문에 이제 못 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우리 뭐 이제 지지봉 위치 선정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까지 한 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이런 면도 컨트롤할 수 있겠죠. 뭐 상당히 금형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해보면 좋은데, 너무 내용이 방대해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를 알아두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냉각 설계 쪽으로 들어가 보죠. 자, 우리 금형에서 이제 냉각이라 그러면 설계 목표는 이제 빨리 냉각하고 그 다음에 균일하게 냉각하는 게 사실은 설계 목표인데, 이 빠른 냉각은 사실은 금형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빨라지긴 하는데, 이거를 금형 온도를 무작정 내리는 건 아니죠. 우리 뭐 앞에서 공부했듯이 성형 조건에 맞춰서 금형 온도를 얼마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금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지. 빠른 냉각은 얘가 좀 문제점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빠른 냉각을 구현하려면 결국은 금형 온도를 낮춰주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 뭐 이제 히트이케이션에서 봤듯이 금형 온도를 이제 낮춰주는 건데,
금형 온도를 마음대로 낮출 수가 없으니까 그 사출 성형하는 동안은 금형 온도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좀 이상적으로 아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성형되는 동안은 뭐 금형 온도를 성형 조건에 따라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 급속도로 온도를 내릴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걸 구현하려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금형 온도를 낮출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빠른 시간에 금형 온도를 전체적으로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낮출 수 있느냐, 뭐 부분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래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서멀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겠죠. 온도 편차가 있으면 우리 뭐 시험 문제에도 나왔는데 서멀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에 서멀 스트레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제어를 그렇게 빠른 시간에 할 방법이 잘 없죠. 온도 제어를 빠른 시간에 큰 온도를 제어할 방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온도 제어는 사실은 이게 그 시간에 대한 응답성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응답성이 이제 상당히 느린 건데 응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원하는 대로 쉽게 컨트롤 할 수는 잘 없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빠른 냉각이라고 뭐 더 잘할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우리가 잘 설계하면 이게 이제 가장 훌륭한 냉각 설계가 되겠죠. 금형에서 이제 냉각은 결국은 뭐 냉각수를 냉각 채널을 통해서 이제 냉각수에 의해서 시키는 방법을 쓰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준이 뭐냐 하면 금형 표면 온도가 냉각수 온도 플러스 이제 20도, 보통은 20도죠. 냉각수 온도보다 20도 정도 높게 세팅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균일하게 냉각이 돼야 되겠죠. 물론 그러니까 냉각 시간 동안 금형 성형부 온도 편차가 작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준은 이렇게 돼 있죠. 성형부 표면의 온도 편차는 10도 이내로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동측하고 고정측 간의 온도 편차도 있겠죠. 얘는 가동측 또는 고정측 내에서 온도 편차고 얘는 둘 사이의 온도 편차죠. 그래서 이제 비결정형 수지같이 수축률이 작은 수지는 10도 이내, 그 다음에 결정형 수지같이 수축률이 크면 5도 이내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부득이하게 지금 이 조건에서 치수 관리를 굉장히 큰 금형인데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더 타이트한 조건을 맞춰줘야 되겠죠. 온도 편차가 있으면 큰 제품일수록 그 온도 편차에 의한 그 치수 편차가 생길 테니까 그런 그 정도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우선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형에서는 냉각 채널을 이렇게 뚫죠. 이제 그 드릴로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이제 이쪽이 뭐 가동측이라 그러고 이쪽이 고정측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뭐 한쪽만 생각하죠. 한쪽만 생각하기로 하고, 얘도 반으로 줄여서 제품의 반쪽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있고, 이쪽을 이제 온도축이라 그러고, 이쪽을 우리 거리 뭐 x로 놓으면, 여기서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뭐 히트 이퀘이션에서 봤듯이 온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이쁘게 잘 안 되네. 온도가 중앙부가 제일 높을 거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질 텐데,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얘가 제품이죠. 얘가 제품이고, 이쪽이 이제 금형인데, 요 접촉면에서 접촉면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저항이 생기죠. 저항이 생기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렇게 재료의 내부는 이 분자 간의 그 힘으로 잘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접촉면은 이렇게 결합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우리 그 온도라는 게 그 전번에 설명했죠. 그 운동 에너지, 물체의 내부 운동 에너지가 온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그 열이 전달되는 게 이제 그 온도 차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그럼 열이 전달되는 거는 결국은 그 운동량이 전달이 되는 거죠. 운동량이 전달되는데, 이렇게 분자 사이에 힘이 있어서 전달되는 거하고, 이렇게 단순히 접촉되어 있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접촉면에서는 그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에 대해서 그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을 쓰죠. 이때는 이제 대류하고 같이 해서 그 시간당 그 열량이죠. 이거를 이제 그 보통 히트 플럭스라고 부르죠. 히트 플럭스라고 부르는데, 시간당 열량이 되겠죠. 시간당 열량은 그 접촉 저항, 이거를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⁷ 1 × 10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서멀 컨덕턴스라고 부르죠. 컨덕턴스 다음에 그 접촉되는 면적이 있겠죠? 면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요 제품 쪽 벽면 온도, 그러니까 벽면 월 제품 쪽이면은 프로덕트라고 해서 TWP라 그러고, 그 다음에 금형 쪽 벽면 온도를 몰드니까 M이라고 할까요? 얘가 금형 쪽 벽면, 이쪽이 금형 측이고, 이쪽이 이제 제품 측이죠. 이렇게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온도가 제품하고 금형하고 온도가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 정도까지는 차이가 안 날 것 같고, 한 이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딱 여기서 이제 요 양이 바로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온도 자체가 이렇게 점프가 생기는 거죠. 점프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온도가 변해가겠죠. 온도가 거리에 따른 우리 온도 구배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바로 라운드 T, 여기서는 뭐 라운드 쓰지 않고 그냥 DT, DX 해도 되겠네요. X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그 히트이케이션도 히트이케이션에서 이제 이렇게 했죠. 그때 Q 이퀄 우리가 KA에 라운드 T 라운드 M 해갖고 요거를 우리가 이 컨스티튜티브 이케이션을 퓨리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퓨리의 로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되겠죠. 요거는 이 값이 여기서 이 접촉 저항에 의한 그 열 전달되는 히트 플럭스하고 여기 히트 플럭스하고 얘하고 이제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제품에서 전달되는 히트 플럭스도 있겠죠. 이쪽으로 이 Q 값들이 전부 같아야죠. 여기서도 이제 온도 점프에 의한 Q가 나오고 얘에 의한 Q가 나오고, 그래서 제품에서 전도, 우리 이걸 전도라 그러죠. 전도, 여기 금형에서 전도, 그 다음에 접촉 저항,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냉각수가 흘러갈 테니까 냉각수 자체에서 이제 대류가 일어나겠죠. 컨벡션이 일어나는데, 대류에서 이 전달되는 열량 자체는 이 서멀 컨덕턴스하고 같죠. 요거는 TB하고 이제
주어지는데 TB는 냉각수 평균 온도죠. 냉각수 평균 온도가 되겠고, 이제 요 TWC는 요 냉각 채널의 벽면 온도죠. 얘가 이제 TWC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그 냉각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요거를 좀 그림이 좀 이쁘게 그리면 좋은데, 요 그림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죠. 굉장히 잘 이해를 하면 그 금형에서 이제 냉각 채널 설계할 때 모든 거를 다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얘를 볼까요? 얘를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얘기를 써놨는데, 우리가 요 히트 이케이션에서 하면은 냉각 시간이 나오죠. 냉각 시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히트 이케이션은 그 이제 면적이란 개념은 안 들어가 있죠. 그건 이제 1차원으로 했으니까 결국은 단위 면적당 한 거죠. 히트 이케이션은 그 우리가 이제 그 1D 트랜지언트 문제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면적을 그냥 1로 본 거죠. 1. 그래서 히트 이케이션에서 냉각 시간이 나오면 얘를 단위 면적당 평균 히트 플럭스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사실은 냉각은 굉장히 동적이죠. 그 동적에 대한 거는 사실은 여기다 나오죠. 여기 이제 설명들이 쭉 나오니까 뭐 별도로 하진 않겠는데, 금형에서는 이제 이렇게 동적인 걸 일일이 다 해석할 수는 없죠.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여기서 한번 온도를 볼까요? 온도를 보면 이게 이제 매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계속 바뀌는데, 얘를 보면 이렇게 보지 말고 뭐 결국은 이 제품은 약 1.5초에 제품 필링이 끝나는데, 우리 얘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온도가 다 틀리죠. 여기 보면 위치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사실은 온도가 다 이렇게 틀린데, 이거를 그 설계하면서 뭐 이런 해석을 전부 같이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뭐 물론 좋기는 할 텐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해서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뭐 앞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했나요? 여기서 우리 비용, 시간, 인력, 장비에 비해서 그
얻어지는 그 효과가 작으면 뭐 이런 그 현실적으로 이론 접근을 그 가장 경제적인 그 경제적인 그 사고를 갖고 해야죠. 그냥 뭐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무조건 이렇게 이론 접근을 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죠. 할 수 있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그만한 이론 접근이 필요한가 하는 거는 또 별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규명에서는 평균 히트 플럭스를 계산을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봤듯이 우리가 그 1.5초 동안에 요 변화하는 그 온도는 고려를 안 하죠. 고려 안 하고 그냥 냉각 타임에 대해서 냉각이 될 때 제품은 용융수지 온도로 균일하게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냥 그렇게 보고 이렇게 동적인 면까지는 다 고려해서 설계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위 면적당 평균으로 히트 플럭스를 먼저 계산을 하면 얘는 당연히 우리가 용융수지 온도에서 우리 추출 온도 빼주고 여기다가 밀도 그 다음에 비열을 곱해주면 밀도 비열을 곱하면 얘가 얘가 단위 면적당 단위 부피당 그 열량이 나오겠죠. 이때 물론 이제 냉각 시간 T 이게 좀 헷갈리겠네요. 여기 써놨네. 냉각 시간이 T니까 로 CP TM-T 해주면 그 다음에 T로 나눠주면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에 대한 히트 플럭스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지금 제품 두께에 2분의 1을 곱한 거죠. 2분의 1은 그 가동 측하고 고정 측하고 양쪽으로 균일하게 그 열량이 냉각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요 냉각 시간 T는 전번에 L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L제곱에 히트 이퀘이션은 시험 문제도 풀었죠.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 한번 다시 볼까요? 시험 문제에서 이제 L제곱을 누누이 강조를 했었는데 문제 풀이해서 L제곱이 T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Q는 L분의 1에 비례하는 거죠. L분의 1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걸 보면 제품이 얇을수록 사실은 냉각이 당연히 빨리 되겠죠. 제품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또 하게 되는데 이제 제품 두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이렇게 단위 면적당 우리가 히트 플럭스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히트 이퀘이션에서 얘는 히트 이퀘이션에서 나온 거죠. 얘는 바로 그냥 히트 이퀘이션하고
우리가 요 비열에 대한 정의, 히트 이퀘이션하고 비열에 대한 정의로부터 나온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히트 플럭스가 계산이 되면 우리 요 그림에서 바로 요 온도가 얼마나 점프될 수 있는지 나오겠죠. 이때 이제 단위 면적당 했으니까 A는 1이 될 거고, 바로 히트 플럭스가 나왔으니까 요게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요 제품 측 금형 온도는 얘는 그 히트 이퀘이션에서 이미 적용이 된 거죠. 얘는 우리가 히트 이퀘이션에서 바로 그 금형 온도를 몇 도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여기 보면 금형 온도 55도씨, 요게 바로 여기서 TWP가 되겠죠. 요게 TWP가 되는 거고, 그럼 TWP가 되고 우리가 히트 플럭스는 알고 있고, 그러면은 요 H 값만 알면 요 TWM을 구할 수 있겠죠. 요 H 값은 이제 접촉 저항이라 그러는데, 뭐 서멀 컨덕턴스라고도 하고 접촉 저항이라고도 하고, H 값은 사실은 요 그 충진할 때는 1000분의 5 정도를 보는데, 이때는 사실은 그 제품이 이제 완전히 금형에 안 찼죠. 우리는 보통은 그 패킹을 기준으로, 패킹이라는 거는 제품 내부에 이제 압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작용하면은 요 H 값이 달라지겠죠. 충진 때도 충진 때 하고, 그 보압 과정 중 하고, 그 다음에 냉각될 동안 하고, 요 접촉 저항 값은 계속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계산할 때는 H 값을 요 값을 취하죠. 중간 값으로 해서 요 값을 취해서 그냥 뭐 0.0025 이런 식으로 취하죠.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TWM이 나왔으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 바로 여기 온도를 안 거죠. 이 온도를 안 거고, 그 다음에 요 TWC 값을 알고 있고, 여기서 라운드 T, 라운드 X를 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냉각 채널이 1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토탈 필요한 냉각 채널 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제품 중심이라고 그러죠.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냉각 채널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얘를 더 가깝게도 할 수 있고 멀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얘를 얼마 간격으로 해주는 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지 그걸 알 필요가 있죠. 결국은 이제 설계할 때는 요값하고 요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요값하고 요값을 알면, 물론 이제 제품이 이렇게 곡면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곡면도 될 수 있으면 이제 요 곡면에 단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길이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냉각 채널을 넣어줘야 될 텐데,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 요런, 여기서도 이런 값하고 그 다음에 이 값하고 이런 걸 이제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퓨리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서 우리가 피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피치를 결정하냐 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2 곱하기 D로 했는데, D를 냉각 채널 직경이라고 해놨죠. TWC는 냉각 채널 벽면 온도인데, 냉각 채널 직경에 보통 2배를 주죠. 여기서 그림이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 길이를 L이라 그러면 L은 2 곱하기 D는 여기요 직경이 D가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여기 있죠. 여기 금형 표면에서 냉각골 중심까지의 거리의 40에서 60% 수준에서 결정한다. 냉각골 직경이, 그러니까 냉각골 직경이 50%죠. 50%니까 요게 2D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L이니까 L이 2D가 되면 결국은 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얘가 결정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TWM-TWC는 요 앞에서 20도죠?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니까 이걸 20도로 세팅하게 돼 있죠. 요게 20이고, 그러면은 요 히트 플럭스는 계속 같아야 되니까, 히트 플럭스는 지금 여기서부터 요게 다 같아야 되는 거죠. 다 같은 거고, K는 아는 상수가 되겠고, TWM, TWC, TWM-TWC는 이제 20이죠. 2D 나왔고, K 알고 있으면 여기서 A가 결정되겠죠. A는 바로 단위 면적, 제품에 대한 단위 면적에 대해서 필요한 냉각 채널의 면적이죠.
복잡한가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요거를 복잡하니까 지울까요? 지워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제품이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양극 채널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그리면은 지금 여기서 요 거리가 있겠고, 지금 이 냉각 채널에서 열 전달이 일어나는 거는 요 원주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D라 그러면 요 원주 둘레는 파이 D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봤듯이 여기서 아직 안 나왔네요. 여기서 L분의 파이 D가 바로 A가 된 거죠. A가 결국은 단위 면적에 대해서 A가 나왔으니까 단위 면적에 L을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L분의 파이 D가 바로 A가 되는 거죠. A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빛이라 그러고, 그때 이제 요번에는 여기까지를 L이라 그러죠. 이거를 그림을 그리는 게 서툴러서 좀 꾀를 쓰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네요. 여기까지가 L이라 그러고, 요 중심에서 요 중심까지죠. 여기서 이쪽 원은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쪽에 얘를 이쪽으로 펼치고, 얘를 이쪽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펼쳤다고 생각하죠. 반원만큼 펼치면은 결국은 얘 더하기 얘가 파이 D가 나오겠죠.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피치는 여기서 요 피치는 지금 L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은 L분의 파이 D가 A니까 A하고 파이 D하고 바꾸면은 L이니까 L은 T니까, 지금 이 경우는 그 제품이 이렇게 평면일 때죠. 이제 평면일 경우 바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제품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이렇게 곡면이 돼서 제품의 이 면적이 커지면은 다시 생각해야죠. 근데 일단은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그 냉각 채널의 그 피치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설계에서 필요한 변수는 요거 2D, 그 다음에 냉각 채널 피치가 이제 구해진 거죠. 피치하고 이제 2D, 그 다음에 D는 뭐 여기에 설명이 있는데 냉각 채널의 직경은 제품 두께하고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뭐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되겠죠. 이 정도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앞서서 설계 목표에서 균일한 냉각이라 그랬죠. 근데 이 균일한 냉각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룰을 지켰을 때, 이 룰을 지키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해서 D 값하고 요 피치 값이 나왔죠. 요 룰을 지켰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이거는 유한요소법으로 이제 직접 해석을 해본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굉장히 균일하죠. 굉장히 균일한데 이런 식으로 바로 이 룰에 의해서 그 냉각 채널 중심에서 제품까지 거리, 그 다음에 요 피치를 결정을 하면 지금 우리 설계 목표에서 얘는 만족이 되는 거죠. 얘가 뭐 10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2, 3도 수준에서 만족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룰만 지키면 되겠죠. 그리고 요 냉각회로 구성에 관한 건데, 냉각회로 구성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그 온도 편차 요 10도 C 이내를 줬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얘를 그림을 또 그릴까요?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갖고 예를 들어서 제품이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런 냉각을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이 연결을 안 하고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른 회로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냉각수 입출구 온도차는 이제 보통은 5도씨 내고
또 결정형 수지 같이 이제 수축률이 큰 제품들 이런 건 이제 2, 3도 시내로 관리를 하죠. 요게 이제 보통 관리 기준인데 이런 관리 기준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회로를 길게 묶으면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온도 TI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온도 TE 값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건은 이 출구 온도 차는 냉각 회로를 얼마나 많이 묶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죠. 이것도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국내 금형이나 이제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은 사실은 이런 거를 미리 표시를 안 해도 그냥 작업을 하는데 이쪽 유럽 쪽은 이렇게 냉각 호스를 금형 밖으로 돌출을 안 시키죠. 얘네들은 유럽은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좀 상당히 까다롭죠. 유럽은 금형 외부에서 냉각 호스를 작업자 방향으로 오퍼레이터 사이드인데 조작측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작업자 방향 방향에서 연결을 불가하게 해놨죠. 일종의 이제 냉각 호스가 예를 들어서 터진다든지 아니면 빠진다든지 하면 여기서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금형 내부에서 구성을 하게 돼 있죠. 금형 내부로 집어넣으니까 금형 내부로 집어넣으면 금형 안에서 드릴 구멍을 뚫러서 이제 이런 걸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러서 얘네 둘을 연결시켜줘야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구멍 뚫어주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유럽은 상당히 이제 이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설계하는 거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 냉각 회로 구성은 결국은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우리 문제를 하나 좀 쉬었다가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기로 하죠.